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한다.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씀이 고린도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가지가 같은 거죠. 복이 내게 임하는 것과 범사에 길을 지도한다는 것하고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고 각처에서 우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거하고 이게 구약에 있는 욥기서에 있는 거나 잠언서에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로 직결된 모습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태는 다른 나라 여러 나라하고 똑같이 뭐 대통령제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이 발전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합심하는 거라든지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6.25 사변을 맞이하잖아요. 6.25 사변을.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이 6.25 사변 때문에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거든요. 이게 1953년 8월 9일 날 체결된 내용인데 체결될 때에 1882년에는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하는 성명서를 낸단 말이에요. 성명서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미방위조약의 체결이 얼마나 중대한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두고봤던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것이 있었다는 것 증거를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한 게 아니고
김영호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이 체결이 그냥 어느 날 6.25 사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외치는 네 가지 건국기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국론 이거 자체가 혼자서 그냥 뭐랄까요, 혼자서 뭐랄까, 이거는 혼자 무슨 개념, 혼자서 어떤 사상 가지고 있는 어떤 독백, 고백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늘 이야기하던 중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유지가 되려면은 한미동맹이 있어야 된다. 한미동맹 틀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기본 구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방위조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은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체결돼 가지고 지금 70년 동안에 이것이 유지되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건국 대통령이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자유시장 경제로 그리고 또 기독교국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는 한미동맹 미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70년 동안의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바탕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그것을 기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참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또 한편으로 다르게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뜻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다른 어느 나라하고 다른 구별되는 차별된 어떤 걸음을 걷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에 감동시킨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섭리 속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품게 만들어서 한미동맹을 품게 가지고 결국에는 그 6.25 사변이라는 험악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미동맹을 만드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대소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우리가 이 인류 모델 박근혜도 우리 있습니다만은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한 대통령으로서 그 전임이고 다음에 후임으로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연결되는 거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2019년, 2020년 넘어오는 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가 그 전에 이미 인류 모델을 선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가 전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래 건국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과 후임의 위치 아니고 박근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델을 세우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한 인류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작자의 출현을 본다는 거죠.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류 모델화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나름대로 악의 도구다. 악의 도구.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6.25 사변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류 모델의 자리는 문재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과 후임이 아니다. 이 관계가 아니다. 이걸 알린단 말이에요. 인류 모델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찌 보면 그 악의 도구죠. 악의 도구.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는 단절된다. 분명하게 다르다. 그는 정광훈 목사가 말한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말에 이게 연결되어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인류 모델 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는 이제 지금까지 넘어오던 대한민국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단절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여전히 가겠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긴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류 모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는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국가 단위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로 이것이 강조되는 거고, 이것이 하지 않으면은 국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불려질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 지금은 국가 참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부 조직이 있으면은 헌법이 있으면 되는 것 같으나 앞으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을 그 국민들이 하지 않으면은 국가라고 하는 자체에서 단위 국가를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물론 그것은 또 유엔이라고 하는 큰 세계 국가의 단위에서 여기에 기능이 저질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역사 단절을 통해서 만주 땅에 올라가면은 동북아 공존원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연합체로 연방제로 형성해서 각 지역마다 전 세계 단위로 해서 국가들이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자기 나라의 역사에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는 거죠. 따로 여기서 모입니다. 이런 조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는 나라는 국가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쏙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요 그 국가하고 전혀 별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탄압하고 이럴 적에 탄압은 받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북한에 있지만은 감옥수에 있는 거죠. 국가에 있지만 감옥수에. 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절대 이야기 안 하죠.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금 국가 단위의 나라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이요 전 세계 확산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까지는 말을 못한 내용이 언급을 못했죠. 2012년에는 언급을 못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북아 공존한 자체도 2012년에는 말 못했습니다. 동북아 공존은 나중에 이야기 나왔고, 동북아 공존할 때 일본, 대한민국, 북한,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몽골, 이 5개 구역을 해서 동북아 공존안을 이야기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그 중에 일부지, 대한민국이 이걸 갖고 참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주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못. 그러나 그 정광훈 목사가 표현한 내용에 세계 기독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만주 땅에 건립될 땅이다. 그래서 세계 기독청을 통해서 유대인까지, 미국까지 여기에 같이 만주를 관리하는
어떤 나라에서 다 들어올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에 새로운 어떤 구조로서 요 구조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 하는 것에서 근거는 뭐냐? 바로 유대자본이 들어온다. 유대자본. 대한민국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2012년에는 202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대한민국에 유대자본이 들어온다.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4월 달에 유대자본이 한반도에 유입한 자료가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국면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국면이 분명히 맞이한다.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 정황이 바로 에스더스에서 나타나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지금 대한민국이 이승만으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요구되는 국민들 전체에게 요구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국민들이 선지자로서 인정을, 개인이 나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위치를 보내야지, 나도 보내야지 하는 그 역사, 바로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의 근거를 오순절 사건으로 가지 아니하고 불임절 사건으로 가자. 지금 이런 요구를 아주 에스더스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근거를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에스더스 나타난 불임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선지자적인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금 정황, 왜 대한민국은 선지자의 위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찾아볼 수 있는 그 추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사와 메대로 내려갑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때는 바벨론에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만 바뀌는 이들이, 이 메대와 바사에 있던 이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나라가 바사와 메대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인도로 내려옵니다. 인도로. 바로 인도 국경이니까, 파키스탄하고 인도 국경인데, 인도로 내려오는 이들이 인도에서 도마행전에서 나타난 내용, 도마라는 사도가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도마행전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춤추는 유대 여자가 나와요. 유대 여자가 거기서 자기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여자, 도마는 그것을 같이 안 가는 선을 껐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도마는 선을 꺼요. 왜냐하면 도마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근데 춤추는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에서 춤추는 여자가 나올까? 유대 여자랄까? 춤이 뭐냐? 요 내용을요 해석해야 돼요. 요거는 선지서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 춤을 그냥 단순한 춤으로 우리가 아는 무대에 나와서 하는 그런 춤이 아니고, 지금도 전통이 남아 있어요. 태국에 가도 볼 수 있고, 이런 동남아 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내용이 장대, 대나무 죽순 위에서 죽순을 앞에서 양쪽에서 둘이가 죽순을 각 한 손에 들고, 두 개씩이죠. 두 개씩 들고, 그럼 두 사람이 두 개를 양손 들고, 또 90도 지나면 또 두 사람이 장대를 두 가지 듭니다. 그러면 안에 네모잡이가 나오고, 가에 이제 이 공간이 생기죠. 그 위에서 남자든지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 춤이, 그리고 장대를 자꾸 움직여요. 이 사람은 이리 움직여, 저 사람은 저리, 서로 똑같이 맞은 손은 있었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춤을 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이 뭐냐 합니까? 글자를 나타내, 글자를.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춤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 여자가 춤을 춘다. 문자를 나타내는 거지, 문자를.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유대 여자는 전도자입니다. 도마도 전도자인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걸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같이 가자 하는데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남은 그 유대인의 흔적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쪽에 빌립전도연구소에는 가야국에 대해서 흘러오는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어울려 가지고 피난 오는 일종의 그 피하는 철기 문화를 가진 비밀, 일종의 비밀 무기죠. 비밀 무기 가진 자들이 밀려서 결국 한반도로 넘어온 것이 2000년에서 가야국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영상물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백팩튜브에서 나온 내용인데,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든 한국 시골의 작은 터널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보고 그냥 지나갈 건데 뭐 여기 나온 요거요. 제2안민터널이 나오잖아요. 제2안민터널. 요 내용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본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알아요. 책들이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학계를 뒤집어 놓을 도시가 발견돼 전 세계의 모든 역사책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제히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한국의 작은 터널이었습니다. 황금의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가야입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 잡은 가야는 천혜의 환경적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이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으며 남부로 뚫린 바닷길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중동과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출로였죠. 가야는 바닷길 무역뿐만 아니라 육로 무역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실제로 아랍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오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지나 가야를 거쳐 신라의 경주에서 실크로드 여정을 마무리했다는 기록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학계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미국, 러시아,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택했을 뿐 중앙집권을 띠지 못했다고 국력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국력이 약한 부족 국가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엄청난 철기를 생산할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본 역사학계만큼은 이런 전세계 주류 학계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일본은 홀로 이러한 역사를 교과서에 담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가야에 대한 역사적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야가 멸망 후 신라와 백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기에 가야의 문화적 특징 자체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 등 다양한 역사를 거치면서 온전한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야의 국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장소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창원. 당시 창원은 제2안민터널이라는 대규모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7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터널 기초 공사를 위해 작은 터널을 먼저 내던 중 역대급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공사를 관리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인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의 매장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식 기록에서도 터널이 착공된 산에서만 무덤만 881기,
토기류 2622점, 무기류 1364점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역사학계가 움직였고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바로 삼국시대 현존하는 최대 도시였습니다. 전세계 학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상 해당 유물들은 가야시대 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지금껏 가야를 부족국가 정도로 취급했던 사학자들과 가야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일본 사학계의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공식 인정, 가야를 아시아 최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한편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됨에 따라 한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바로 한강 문명설입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한강 문명설은 한민족이 한강과 대동강,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 문화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고조선의 뿌리가 됐다고 설명하는데요. 비록 신용하 서울대 교수가 이를 처음 주장했을 당시에는 주류 학계에 반영이 안 됐지만 최근 들어 세계 최초의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등 한민족의 생활터전에서 잇따라 여러 고대 문명의 문화재들이 출토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되면서 한강 문명설이 더 이상 설이 아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주류 역사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들여올 정도로 후천적이었다면 이러한 대도시 건설이 가능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한강 문명설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수메르와 이집트에 이은 세계 세 번째이자 세계 5대 문명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야 고대 대도시의 발견은 물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일본 사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한강 문명설 논쟁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아는 역사책들의 내용들이 일제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은 인류 4대 고대 독립 문명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갖춘 새로운 5대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용하 교수의 주장은 점차 주류 사학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는 우랄, 알타이어족 언어의 기원이 한국어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으며 영국에서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가 박사 정규과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명이 역사 교과서에 오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팩트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2 안민터널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죠. 제2안민터널. 이 제2안민터널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제가 진해 사람입니다. 진해. 지금도 고향에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아직 모친이 아직도 진해 계시죠. 아까 그 그림이 자은동 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제2안민터널이 자은동으로 간다 되어 있던데 지금 자은동에 옮겼습니다. 경화동에서 자은동으로 옮겼어요. 제1안민터널은 제1안민터널에 이미 나 있어요. 자동차 왔다 갔다 하죠.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이걸 방향을 다른 데로 트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1안민터널은 위에 기차가 있습니다. 일본 시대 때 나온 철도가 있는데 굉장히 굴이 길거든요. 우리 그래서 늘 구라피다 그러지 그 굴 이름을 우리가 뭐 어떤 굴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데 또 그 굴 위에 저 위에 또 걸어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터널인데 그게 전부 다 에미터널이라 옛날에는 아미터널 뭐 이래 아미고개라 했던지 에미고개라 했던지 우리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1안민터널이 열렸는데 지금 제2안민터널에서 유물이 대략 나왔다. 진해에서 바로 건너면은 이 안민터널을 건너면은요 이게 창원이거든. 창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야말로 그 넓은 땅이 평평한 땅이 거기 있어요. 하여튼 그 자체는 구체적인 건 뭐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제가 요런 내용이 나기 전에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야기 될 때는 이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